안녕하세요. 최근 거대 기술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아마 다들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요. 네, 관심이 뜨거웠죠. 근데 발표된 그 숫자 자체보다도 훨씬 더 흥미로운, 어쩌면 더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인공지능 AI에 대한 그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 때문인데요.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기업들의 사업 방식 자체, 심지어는 뭐랄까 정체성 자체를 좀 뒤흔들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알던 그 빅테크들은 뭐랄까 비교적 적은 설비 투자로 엄청난 이익을 내는 그런 자본 경량 모델의 대명사였잖아요. 네,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중심이었으니까요. 땅 파고 공장 짓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AI 시대를 맞으면서 상황이 뭐 180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네, 마치 그 첨단 소프트웨어 기업이 갑자기 거대한 제철소나 정유 공장을 짓는 것처럼요. 비유가 재밌네요. 그만큼 이제 막대한 물리적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사업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AI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건지, 네. 또 그 넘쳐나는 현금을 두고도 왜 그렇게 막대한 빚까지 내가면서 투자를 하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죠. 그리고 이런 거대한 변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또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변화의 규모,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최근 메타였죠. 메타 플랫폼스. 네, 맞아요. 는 자본 지출,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2025년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고요. 시장은 뭐 당연히 놀랐고 주가도 크게 반응했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 아닌가요? 네. 메타뿐만이 아니에요. 소위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기업들 있잖아요.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초거대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시브리즈 파트너스의 더그카스 같은 분석가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 기업들은 더 이상 자본 경량 기업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 네.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운영하려면 그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최첨단 칩 확보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단순히 지출 항목이 하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정말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내부 현금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자금 조달, 특히 이제 부채를 활용하는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어요. 빚을 낸다고요? 네. 메타만 해도 올해 약 3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올해 발행된 투자 등급 회사채 중에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300억 달러? 와. 근데 이게 또 메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 분석을 보면요. 지난 2달 동안 AI 관련해서 공모 시장에서 발행된 부채만 총 7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750억 달러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네, 엄청난 거죠. 오라클 사례도 좀 흥미롭던데요? 네. 레리 앨리슨이 이끄는 오라클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380억 달러의 대출 약정을 확보했어요. 대출로요? 네, 이미 발행한 180억 달러 규모의 공모 채권에 더해서 말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빚을 내는 걸까요? 현금도 많을 텐데요, 이 기업들. 그게 지금 신용시장 상황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하기가 좋다. 그렇죠. 금리가 뭐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 또 투자자들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수요가 많군요. 메타가 아까 말씀드린 300억 달러 채권 발행했을 때 주문이 얼마가 몰렸냐면 1,200억 달러가 넘게 몰렸어요. 와, 400원 넘게요? 네,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런 빅테크 회사채를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주주 환원의 핵심인 자사주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네. 지금처럼 조건 좋을 때 그냥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요, 현금이 그렇게 많다고 알려진 기업들이 굳이 수백억 달러씩 빚을 낸다는 게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만큼 AI 투자가 정말 절실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당연히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건 그렇죠. 동시에 현재의 금융 환경 자체가 부채 활용을 좀 부추기는 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한 분석기관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5개 주요 기술 기업, 그러니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이 5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한 결과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들 기업의 자본 지출, 즉 케이펙스 증가 속도 있잖아요. 설비 투자 증가 속도. 이게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즉 영업 현금 흐름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투자 증가 속도가 현금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럼 결국 남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추정치를 보면 더 놀라워요. 네. 2025년하고 2026년에는요. 이 AI 관련 자본 지출이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 현금 흐름에서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활동에 쓰는 돈을 제외한 금액 있죠.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남는 현금 흐름. 그렇죠. 그 금액의 무려 9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94%요? 네. 2024년 추정치가 76%인데 여기서 또 크게 뛰어오르는 수치입니다. 와, 94%면 거의 번 돈 전부를 다시 투자에 쏟아붓는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주주들한테 돌려줄 돈은 거의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네,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물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좀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고 그 돈으로 AI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옵션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 자본 지출이 영업 현금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 70% 초반대까지는 낮출 수 있다고는 합니다. 아,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주들의 기대를 저버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이용해서 부채를 조달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듣고 보니 투자의 필요성이나 자금 조달 방식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과잉 투자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각도 있죠. 특히 현금 흐름이 이렇게까지 빠듯해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어떤 혁신이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위험 요인이요?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더그카스가 또 지적하는 점이 있는데 주당 순이익 EPS 같은 회계상 이익은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현금 흐름은 속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기업이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실제로 지출하면 그 차익은 반드시 외부에서 메워야 하거든요. 네. 빚을 내던 아니면 주식을 새로 발행하던 말이죠. 지금은 빚을 내는 게 쉽지만 그게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빚을 그것도 비교적 쉽게 낼 수 있는 건 결국 지금 신용시장 상황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좋은 시절이 계속될 거라고만 볼 수는 없을 텐데 더 큰 경제 상황하고는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우리가 좀 거시적인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캔사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제프리 슈미드라는 분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랬군요. 그 근거 중 하나로 든 게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지나치게 완화적이다. 이 점을 들었습니다. 완화적이다. 어떤 면에서요?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금리랑 국채금리 간의 차이, 이거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아주 낮게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의 고수익 채권 발행까지 아주 활발하다는 거죠. 돈 빌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통화 정책이 정말 긴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를 4년 넘게 계속 웃돌고 있고요. 그렇군요. 물론 금리 인하를 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네, 스티븐 밀란 연준 이사 같은 분은 더 큰 폭의 인하를 주장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어쨌든 현재 금융시장이 매우 우호적이라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우호적인 금융 환경이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부채를 발행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현재 신용시장은 기술 대기업들의 그 AI 투자를 위한 막대한 자금 조달 요구를
기꺼이 그것도 아주 낮은 비용으로 받아주고 있어요. 네. 뭐 AI가 가져올 미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용시장에도 분명히 사이클, 즉 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겠죠? 네, 돈 빌리기 좋은 시절이 있으면 또 어려운 시절도 오기 마련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 지금까지 이 기술 산업은 이런 신용 사이클 변화에 비교적 둔감한 산업으로 여겨져 왔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워낙 자체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니까 외부 자금 조달, 특히 빚에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죠. 정확합니다. 자체 현금으로도 충분히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AI라는 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아서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수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는 기술 기업들도 신용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죠. 이제 기술 대기업들도 신용시장의 사이클 변화에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부채를 안게 되면서 금리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경색 같은 외부 충격에 훨씬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호적인 자금 조달 환경이 바뀐다면 이 거대한 AI 투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게 앞으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거대 기업들의 이 천문학적인 AI 투자와 그 이면을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걸 넘어서 과거의 그 자본 경량 모델에서 벗어나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자본 집약적 사업 모델로 어떤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거대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풍부한 현금 흐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부채를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 네. 그리고 현재의 우호적인 신용시장 환경이 이러한 부채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 또 이로 인해서 기업 내부의 현금 흐름이 좀 압박을 받고 주주 환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게 단순히 몇몇 거대 기업의 재무 이야기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AI라는 이 미래 기술에 대한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베팅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가 앞으로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 그리고 금융시장, 특히 신용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기술 기업들의 재무 상태 변화와 또 신용시장의 움직임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금융과 어떻게 정말 뗄 수 없이 얽혀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가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만약에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막대한 부채를 동원한 AI 투자가 예상보다 훨씬 늦게 성과를 내거나 혹은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특히 지금처럼 돈 빌리기 좋은 시절이 끝나고 신용시장이 다시 긴축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도전의 기술 기업들과 금융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함께 지켜보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